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또 전 세계의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YTN에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념 대결, 정쟁의 프레임을 이념 대결로 바꿨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주시장 강기정이가 추진하는 정일성 기념공원 문제와 그리고 또 이제 6.4 교정에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이제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첨예하게 이념 대결이 시작이 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공화당, 우리 대한애국당은 탄핵 때부터 이미 이러한 전쟁을 예측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그 다음에 국부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왜곡, 특별히 종북좌파는 민주화라는 명목으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면서 역사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념, 종북좌파들은 자꾸 자기들의 그 이념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철진한 색깔론이다, 냉전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념 대결에 첨예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핵까지 개발해가지고 핵을 무기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대한민국 내에는 정말로 종북좌파 주의자들 쉽게 말해서 이제 간첩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하는 인물들과 또 사회각분의 인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져 가지고 민노총도 이제 간첩연루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간첩연루 민노총 해체의 구호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벌써 이미 그때 그러한 위기를 예측하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했고, 우리 공화당으로 발전하면서 이 종북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과 6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당 6주년을 맞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북좌파의 그 역사 왜곡을 계속해 제가 반박과 함께 진실 바로잡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정일성 홍범도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 이 정일성이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공개한 이 포상장입니다. 근데 이 포상장의 의미를 제대로 우파가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포상장에 보안인 대부라는 명칭이 있죠. 보안인 대부. 이 보안인 대부가 바로 실질적인 인민군 창설부를 최고 참모부를 창설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보안간부 훈련 대대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바로 북계 인민군 창설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와 날짜를 또 잘 해석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1947년이다, 또 1948년 1월이다 하는데 1948년 2월 8일입니다. 바로 이날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조선인민군 창건일입니다. 즉 조선인민군 창건일에 맞춰서 포상장을 수여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인민경제계획을 완성하는데 헌신적으로 공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김일성은 육문중학교 중퇴입니다. 그리고 김책, 김일 다 초등학교 졸업 수준이고요. 그래서 학력이 높은 그 해방 당시에 소련의 꼭두각시 정권으로 참여하는 김일성 일당 주변에 그렇게 공부를 좀 한 엘리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일성은 음악가이면서도, 여러분 음악하는 분들이 대부분 천재적이잖아요. 악보를 또 그려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일성이라는 사람은 또 공상동 학교도 또 공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정책을 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일성이는 바로 북한 정권 창출의 핵심 멤버고 또 조선인민군의 또 핵심 멤버고 또 경제 문제까지도 관여했던 핵심 요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은 인민군 복장을 했죠. 그 계급장이 바로 인민군 소호자 계급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령이죠. 그래서 고위 간급급의 계급장을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6.25 기습 남침 때 북계군 소자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계군이 괴멸되니까 바로 정일성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모택동 다음에 2인자가 조울라인입니다. 주을레죠. 주을레 부수상. 그 주을레 부수상의 사위입니다. 양녀 정설송의 남편이기 때문에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공군 내부의 핵심 지도자하고도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박일우와 함께 박일우도 이제 내무상으로 지적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중공군을 개입시키는데 또 한 역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중공군을 개입하고 난 다음에 정일성은 12월 달에 참전하는데 어디로 참전하느냐? 바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합니다. 장진호 전투는 바로 모택동이 중공군을 개입시키면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바로 미 해병 1사단을 괴멸시켜서 미국과의 첫 번째 이 대결인데 거기서 완전히 콧대를 꺾기 위해서 미 해병 1사단을 몰살시키려고 15만 명의 대군을 인해 전술을 동원해 가지고 포위해서 공격한 게 바로 유명한 장진호 전투입니다. 그 장진호 전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일성이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의문활동을 하는 그런 핵심 요원으로 참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괴멸되면서 휴전논의가 시작되니까 다시 이제 중국으로 불려들였고요. 그 다음에 1956년도에 이제 연안파가 숙청이 되면서 중공군 국적으로 바꿉니다. 중국 국적으로 바꿉니다. 자, 그랬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정일성의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종북 좌파 이 주의자들, 특별히 삼민투 출신이라 그러죠. 강기정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차근차근 공산화하고 적화하는 그런 과정 중에 정일성이를 영웅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홍범도 얘기가 나오죠. 자, 홍범도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1920년 6월 27일 날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 사진 보시는 것처럼 원본 사진인데 오른쪽에 있는 최진동이가 사령관입니다. 최진동이가 사령관이고 홍범도는 일개 연대장에 불과하죠. 근데 많은 종북좌파 역사학자들이 최진동은 배제하고 홍범도가 무슨 그 전쟁의 영웅인 것처럼 그렇게 띄우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련과 일제가 서로 야합해가지고 이제 독립군을 몰살할 계획을 세우죠. 왜냐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독립군의 존재를 제거하려고 하고 또 소련은 이 독립군을 자기네들의 요원으로 포섭을 하려고 그러고 그 포섭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제 장차 오히려 러시아, 소련과 일본이 분쟁을 하게 될 때 일본의 편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 때문에 이제 독립군을 자기네 편에 포섭하거나 또 거기에 거부하면은 몰살할 작전을 세웠던 것이 바로 그 다음에 1921년 6월 27일 날 있었던 자유시 독립군 참변입니다. 여기에 이제 홍범도가 깊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 사건이 성공한 다음에 1921년도 11월 달에 홍범도는 레닌과 트로츠키라고 그러죠. 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시 독립군 참변의 핵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레닌을 직접 만날 수가 있죠. 그래서 레닌이 직접 만나서 그때 금화 100루블과 또 군복 그리고 독일제 유명한 마우저 권총입니다. C96이라고 하는 이 자동 권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상했고요. 그래서 1922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코민테른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고 돌아와서 2월 달에 바로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김진동 사령관이었고 또 왼쪽이 홍범도. 근데 바로 칼라화된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 군복이 바로 레닌이 하사한 군복이고 옆구리에 찬 권총이 바로 레닌이 홍범도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준 마우저 권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바로 홍범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념전쟁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육사 교정 앞에 있던 동상을 옮기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지금 첨예하게 이제 이념 대결이 종북좌파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종북좌파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니 박정희 장교의 숙군 사건, 남로당 관련 사건을 이제 들먹입니다. 홍범도가 공산당이고 또 정일성이 공산당이면 박정희도 공산당이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 소환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중요한 건 바로 이 박정희의 숙군의 진실을 우리가 그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밝혔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숙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이거든요.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한 이유는 국군 내에 모든 공산당을 수출하는 그 사건이 바로 숙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토벌군 사령관으로 송호성 준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전 장교로 바로 박정희 소령이 활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을 토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성공시킨 진압작전을 성공시킨 바로 청년이 박정희 소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숙군 사건에 이제 체포가 되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국군 내에 남로당 조직이 여순 반란 사건으로 완전히 무너지니까 군사부 총재 이재복 목사가 이제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명한 장교인 박정희를 포섭하기 위해서 주머니에다가 박정희라고 하는 이름 하나를 썼는데 그것이 이재복이가 체포되면서 그 주머니에서 그 이름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체포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순 군인 반란 사건을 진압한 핵심 장교인데 만약에 공산당 혐의가 있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볼 거 없이 사형이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고 다만 이재복 군사부 총책이 포섭하려고 이름을 적어놨던 것 때문에 체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1949년 3월 1일 날 바로 3.1절 제30주년 기념으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특사로 유일하게 고위급 장군으로 이 여순 반란과 그리고 숙군 사건에 관련된 장교 중에서 소령급이면 최고위급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특별 사면을 받아가지고 석방이 되고 다만 이제 예편이 되죠. 그러나 예편이 돼서도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육본 정보국의 문관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이 바로 토벌군 사령관 송호성과 함께 작전을 구사할 때 모습이고 오른쪽에 큰 분이 바로 미제 24군단의 군사고문단 풀러 대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이 이제 특사로 사면돼 가지고 용산에 있는 군인 관사에서 문관으로 이제 출퇴근할 때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동안에 의장 보수 우파가 종북좌파와의 대결에서 역사전쟁에서 실패했느냐 졌느냐. 박정희 소령이 남로당과 관련돼 있지만 그래도 남로당 조직도를 불어가지고 간첩을 많이 잡는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나중에 혁명에 성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노당 관련이 전혀 아닌데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아킬레스 건과 같이 딱 묶여가지고 어떤 공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 이제 그래서 작업이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진실, 바로 박정희 소령은 그러니까 전향할 필요도 없어요. 공산주의자가 전향하지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무슨 전향이 필요해요? 전향서가 썼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팩트 사실만 이제 진술을 했는데 아무런 혐의가 없고 다만 이재복 목사가 포섭하려고 이름을 적어놨던. 그러니까 뭐 박정희가 조직도를 불어가지고 남노당을 다 체포했다. 그거는 공적이 아니라 엄청난 반역이죠. 조직도를 조직도를 알 정도로 핵심 요원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여성 군인 반란 사건을 토벌했다. 이건 뭐 사형죄죠. 그래서 분명하게 박정희는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봉산주의적인 혐의도 하나도 없었고 유일하게 이재복 목사가 포섭하려고 이름 적은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쉽게 얘기해서 엮였던 거죠. 엮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당당하게 주장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산당에 대한 관련은 거짓이고 매도고 왜곡이고 폄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또 누구를 소환했습니까? 이제 홍범도 공산주의 관련 홍범도를 제거한 후에는 바로 6.25의 공산주의와의 전쟁, 6.2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게 백선엽이 만주군 장교로 근무했던 것으로 인해서 친일파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역시 백선엽이가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후에 바로 백선엽은 자기의 고향인 평양으로 귀환해서 조선민주당 조만식 장로의 비서 역할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조만식 장로는 정말로 해방 당시에 가장 민족주의적인 그런 지도자요. 남한의 이승만 박사, 그리고 북쪽의 조만식 장로 대빌될 정도로 그러한 민족적인 지도자이고 이승만 박사가 조만식 선생을 계속 월남시켜서 남쪽에서 국무총리를 시키고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지만 조만식 선생님은 북한의 양떼를 지켜야 되겠다고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설득할 때 조만식 장로는 거절하는 대신에 이제 편지를 써서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이승만 박사한테 보내게 되죠. 그래서 머리에 흰 띠를 둘렀는데 그래서 이 흰 띠를 둘러서 패러디한 그 사진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때 머리에 종기가 생겨가지고 머리띠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백선엽이가 종북좌파가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악랄한 무슨 뭐 친일파고 독립군을 토벌했고 그런 친일파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조만식 선생의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말기에 만주신경군관학교라든지 육군 장교로 간 청년들은 거의 다 상해 임시정부와 그리고 육당 최남선 선생의 그러한 비밀 지령과 지시를 받고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징용당해가지고 개죽음 당하지 말고 얼마나 있으면 일본이 패망할 거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또 만주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장차 해방됐을 때 군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제의 선진 군사 지식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사관학교 공부하는 사이에는 전쟁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조선의 청년들이 쉽게 얘기해서 만주 군경학교와 육사에 간 청년들은 이러한 상해 임정에 밀명을 받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백일이 3년 선배입니다. 그리고 정일권. 그래서 또 백선엽 장군의 동생인 백인엽. 이분들이 바로 조만식 장로의 비서 역할과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평양에서 있다가 역시
김일성 일당이 자, 인민군을 창설하려면 당연히 군인대의 경험이 있는 엘리트들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김일성이가 직접 김책 기밀, 또 최용건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백선엽이를 만나서 우리 북한 정권 수립에 도움을 달라, 또 조선인민군 창설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고 또 이제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조막신 선생님이 월남을 권고해서 12월 20일 날 정일권하고 백인엽이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에게 보낼 비밀 서신을 가지고 정일권과 백인엽이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12월 27일 날 이제 백인엽이 3년 선배인 김백일하고 그 다음에 최남근, 그 유명한 최남근하고 같이 이제 월남을 합니다. 나중에 이 최남근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관련돼 가지고 숙군 사건 때 사형을 당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백선엽, 백인엽, 김백일, 정일권 이런 청년들은 이제 군사영어학교 일명 군영이라고 그러죠.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창군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통일부라고 그러죠. 통일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역할을 하는데 미 군정청에서 군대를 만드는 과정에 통일부를 설치했을 때 이승만 박사가 방문한 사진이라 그러는데 이승만 박사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은 바로 통일부 부장인 유동열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군영 일기생들이 많은 활약을 했는데 바로 맨 오른쪽에 아주 어린, 그 당시 23살이었습니다. 바로 백인엽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백선엽입니다. 제5연대 A중대장 대위 시절의 모습. 그 다음에 앞에 앉은 이제 정일권이가 나이도 많고 또 상당히 똑똑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로 송호성 장관, 그 다음에 이응중 장관 옆에 앉아 있죠. 안경 쓴 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왼쪽이 바로 최남근, 그 다음에 키 큰 분이 바로 김백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선엽, 백인엽 마찬가지로 바로 친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바로 종북좌파의 매두라는 사실을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통일부 설치 때 사진인데 맨 아래쪽에 앉아있는 분 중에 맨 가운데 민간인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아니라 이승만 박사로 오해한 사진인데 안타깝게도 이승만 박사가 방문한 사진은 찾을 수 없고요. 유동열 장군이 앉아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군영 1기로 창군의 멤버고 이분들이 결국 6.25 기습 남친 때 김일성 일당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구국한 전쟁의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부터 왼쪽에 보면 이제 해군의 손원일, 그리고 이준식, 최원계, 그리고 이형근, 이응준 장군의 사위면서 또 영어를 잘했던, 그래서 이형근, 그 다음에 이제 원용덕, 그 다음에 유동열, 그 다음에 이제 송호성. 이 송호성이는 결국 공산주의자로 기습 남침 때 6월 28일 날 월북을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이응준 장군, 그 다음에 정일권, 김일환, 그 유명한 또 김일환, 그 다음에 이제 최용희. 이분은 이제 나중에 태권도 하신 분인데 1981년도에 또 자진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김종평, 또 강용훈 많이 아시죠? 그리고 천하민, 김웅수, 그 다음에 최경록, 또 그 다음에 최남근. 바로 말씀드린 대로 2년 후에 여순 반란 사건 때 제15연대장으로 대령 때 관련돼 있다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덕신, 역시 1986년도에 이제 자진 월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활용, 법무관 역할을 했던 김활용, 그 유명한 또 강문봉, 유재흥, 김종호, 양국진, 그리고 이한림, 아주 그 멋쟁이 청년이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한림, 그 다음에 김익렬, 그리고 뒷줄에 이제 김백일, 최영희, 그 다음에 백선진,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한 게 바로 백선엽, 그리고 그 옆에 백인엽 동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청년들은 다 장교 출신도 있고 또 사병 출신도 있고 학병 출신도 있는데 모두가 다 민족주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다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종북 좌파의 왜곡이요 거짓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사진에 이제 자, 지난주에 황연필이 역사를 거짓답게, 그래서 정말 역사를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특별히 국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제 마음대로 거짓 왜곡한 24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10가지를 반박하고 그리고 팩트를 진실을 사진과 함께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는 없고요. 10번째부터 시작됐는데 연도도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가 바로 뭐라고 한 왜곡하는가니 이승만 정권은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렇게 그야말로 세상 말로 씨부린 거예요. 자, 4.3 사건 당시에는 이승만 정권이 아니라 미 군정청 정권이고 오히려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민주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방해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고 그리고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거지 학살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책임은 이승만 박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이승만 박사는 지금 자기도 동대문구에 선거 나가서 재헌의회 한 달 후에 있을 재헌의회 선거 기간인데 바로 미 군정청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전혀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인물을 다 섞어가지고 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설명을 쭉 했는데 1948년 4월 3일 날 미 군정청 군정 당시에 유엔의 한국위원회가 한국에 와서 재헌의회 선거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로 바로 유엔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유엔의 한국위원단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련의 스탈린의 지시로 바로 일어난 남로당의 폭동이었죠. 그래서 제주에 3개 선거구가 있거든요. 제주 북갑과 제주 북을이 있고 제주 남 이렇게 3개 선거구가 있는데 남부 지역은 그래도 해안 지역이라 게릴라 활동이 좀 덜하고 치안 질서를 확보해서 남선거구는 5월 10일 날 선거를 제대로 했고요. 그 다음에 북선거구 2개구는 아무래도 한라산 가깝고 게릴라의 진동이 심해서 결국에 과반수, 이게 투표도 이제 과반수가 넘어야 투표율이 넘어야 합법적인데 결국 합법적인 선거를 치르지 못해가지고 선거를 참여할 수가 없죠. 이런 테러 때문에. 그래서 결국 2개 지역은 이제 투표 불능의 문제가 있어서 투표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헌의회가 200개의 선거구로 했는데 결국 제주도의 제주 북갑과 제주 북을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에 이제 선거가 무효가 됨으로 말미암아 198명이 재헌의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군대는 막 창설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치안 질서를 유지했던 것이 경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들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긴달삼이가 제주의 전 경찰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을 해서 경찰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군정청에서는 1개 중대밖에 배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력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미 군정청에서 이제 조선 국방경비대의 제7연대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죠. 그게 바로 제9연대로 연대장 김익렬 중령인데 해방 전에는 뭐 김익렬이하고 김달삼이하고 다 친구였죠. 뭐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순진하게 나이브하게 무슨
평화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온건한 해결을 주장했던 게 김일열인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김일열이가 교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신생 국군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좌우 대결에서 한참 심했을 때 이제 공산당하고 대결한 청년단체가 바로 그 유명한 서북청년단인데 역시 서북청년단도 경찰력이 부족하니까 투입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유엔의 선거를 방해하려고 일으킨 것이 이제 4.3 사건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미 군정청이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비록 2개국 선거구가 못했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걸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유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유엔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잖아요. 유엔의 인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해한 사건이 바로 제주 13년대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라가 세워졌으면 빨리 정상적으로 치안을 조성해 가지고 제주에도 선거를 다시 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야 그래야 나라의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의 그 치안 질서와 선거를 위해서 바로 14연대를 파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 군정청에서도요, 놀라운 사실은 미 군정청에서도 이 게릴라를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에게 최신 무기와 최신 장비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최신 장비와 최신 무기를 가진 14연대가 거기 안에 있는 남도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제주 4.3 사태가 굉장히 또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14연대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고 나머지 국군은 옛날 구식 무기를 가지고 토벌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제 일주일 만에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 작정 장교와 또 백선엽 또 참모장 또 그리고 김정곤 정보 장교 그리고 원영독 연대장 또 김백일 연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연대 14연대와 어떤 의미에서 정규전과 같은 그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바로 이러한 게릴라 진압과 14연대 진압의 이 전쟁 경험이 결국 6.25 동란 때 이 전쟁 경험이 여기에 참여했던 뭐 김백일이라든지 원영덕이라든지 또 김정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연대장 또 대대장 또 사단장 하면서 북한군을 저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48년도 12월 12일 날 이제 인준을 받으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4월 10일 날 제주를 직접 방문해서 이제 제주 도민들을 위로하고 거기에 희생된 군경들과 민간인들을 위로하고 또 제주 도민들을 또 위로하고 해서 제주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이 제주도 방문 사진을 바로 종북좌파들은 48년 4월 3일 날 민간인 학살을 위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방문한 사진이다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진으로 팩트를 보여드려요. 자, 그 다음 사진에 여러분이 보시면 자, 요게 바로 오른쪽이 바로 미 군정청에서 미 군정청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미 군정장관 그 유명한 딘 소장이 6.25 때는 24사단장으로 왔는데 바로 미 군정 당시에는 군정장관이었습니다. 제7사단장이면서 군정장관 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그래서 직접 딘 장관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진압작전을 지휘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안경 쓴 분이 바로 제주지사 유혜진이고 또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바로 제주의 군정장관 맨스필드 대령이고 또 뒤에 서 있는 분이 민정장관 안재홍입니다. 그리고 유혜진 지사 뒤에 젊은 분 보이죠? 이분이 바로 통역관인 김용구 통역관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그래서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경비사령관 송호송이가 이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력만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분이 바로 미 경무부장, 군정청의 경무부장 조병옥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김익렬 중령 제9연대장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살짝 보이는 분이 제주경찰 또 감찰청장이라고 됐는데 최천 총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3 사태에 책임 있는 분들은 다 이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진압작전 회의를 하면서 이 경찰 조병옥 청장하고 경무부장하고 김익렬이가 이제 막 싸웠다고 뭐 멱살 잡고 싸웠다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뭐 김익렬이는 청년장교고 조병옥 박사는 뭐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늘과 같은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병옥 박사는 열받죠. 왜? 경찰들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경찰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리고 재연은혜 이게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서지는데 이걸 방해하니까 이제 하루속히 빨리 진압해가지고 할 그런 강정적인 정책을 썼고, 김익렬이는 나이브하게 김달삼이하고 친구가니까 뭐 친구랑 얘기하면 뭐 될 줄로 그렇게 하는 거죠. 소련 스탈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것이 뭐 멱살 짚고 주먹다툼하고 했다는 거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김익렬이는 교체가 되죠. 그래서 왼쪽이 바로 보세요. 아무래도 경찰력이 그 당시에는 이제 많았고 신생 국군은 이제 막 창군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청년이 바로 조선 경비대 모습입니다. 뭐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2년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군복, 일제 군복 다 그냥 입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뭐 7.18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쭉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그래서 이제 김익렬이 대신에 그 유명한 제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을 이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파견받은 기념 촬영인데 바로 누가 주의합니까? 미 군사고문단에서 주의하죠. 아직 국군이 아니기 때문에 미 군정청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부터 이제 그 유명한 오른쪽부터 보죠. 오른쪽부터 보면 그게 바로 제11연대장 박진경 중령, 그 다음에 이제 정보참모 김종면 중령, 그 다음에 군사고문단장 로버트 준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사참모 최갑종 소령, 그리고 군수참모 백선진 소령, 그리고 작전참모 임부택 대위, 그 유명한 이제 임부택 6.25 동란 때 청주 전투에서 최초의 일개 연대를 괴멸시켜서 전 연대가 6사단 이 연대가 전 연대가 1계급 특진한 그 임부택 대위가 바로 이런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에서 또 탁월한 지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진경 중령이 이제 부임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주민들에 대한 선무 활동,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산당과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여하면은 같은 반란이 되기 때문에 진압할 수밖에 없고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선무 활동과 이제 게릴라를 분리시켜서 진압 작전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령으로 진급하죠. 그랬더니 6월 18일 날 바로 구연대 중대장인 이 문상길이가 공산주의자인데 중위로 바로 박진경을 암살하게 됩니다. 종북자파가 뭐라고 또 그러는 거 아니? 박진경이가 30만 제주 시민을 죽여도 진압하겠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30만의 제주 도민을 살리기 위해서 문상길이가 암살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오른쪽이 이제 그 에리에 보면은 태극마크 3개가 보이죠? 이렇게 대령 계급장입니다. 이제 대령 진급하고 촬영한 사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주의 인구는 25만 명이었습니다. 아니 제주의 인구가 25만 명인데 30만 명을 다 죽인다? 그러면 선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누가 합니까? 제주를 진압하게 된 이유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다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죠. 그래서 그 당시 남한의 인구가 약 2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한 개 선거구씩 해가지고 20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25만 명이니까 약 30만에 가까우니까 3개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북제주의 이 김달산 게릴라 난동으로 치안이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고 또 투표에 참여율이 적고 왜 참여하지 못하도록 또 막 게릴라들이 협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30만 명을 주겠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문상길 사진을 만든 건데 즉 아마 3기생이에요. 육사 3기. 그래서 졸업사진 중에서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문상길 중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이 이제 5월 16일경 토벌 작전 회의를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우선 선모, 게릴라에 관련하면은 다 반란군에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선무 공작을 하면서 게릴라들을 진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보면 인사과장 최갑중 대위, 작전과장 임부택, 그리고 11년 대장 박진경 중령, 그리고 정복과장 김종평 중령, 그리고 군수과장 백선진 소령. 그 다음 분은 이제 신원하기 잘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앉아 있는 분 중에 제 1대 대장 서종철,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시켰던 그 서종철, 육사 제 1기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 3대 대 김용주 대위, 이 김용주 대위가 이제 또 평양을 제 1차고로 이제 점령하게 되는 연대장 때에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9연대 제 1대장 고근홍, 또 고근홍, 소령, 이 고근홍은 이제 나중에 영천전투에서 또 공을 세운 아주 훌륭한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 또 왜곡하는 거 아니, 1948년 50 총선 당시에 바로 이승만 박사가 동대문구에 출마했는데 최능진의 입 후보를 막았고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합니다. 자, 우선 이승만 박사 왼쪽에 있는 게 이승만 박사의 이제 그 선거 포스터예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문구가 있죠. 애국심에서 우러나오는 성스러운 거룩한 한 표를 국부 이승만 박사에게 드립시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도 세우기 전에 이승만 박사는 국부로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터에 또 활용이 됐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최능진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뭐 남북 통일을 얘기하죠.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최능진 선생에게 투표하자. 그래서 기호 2번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이렇게 포스터까지 다 만들었는데 이 후보를 막은 게 아니죠. 이 후보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그 당시에는 이 후보를 해서 선거에 나오려면 약 1000명 정도의 추천인의 도장을 받아야 돼요. 서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여기 선거 관리를 누가 했는 거야? 동대문의 경찰서장 윤우경이 동대문 관할이니까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중복이 많은 거예요. 가짜 서명, 또 조시 처리할 이름을 막 3번씩 쓰고 서명을 지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 후보 무효가 됐던 거죠. 그래서 후보 등록이 말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했다? 정말 웃기는 얘기죠. 유엔이 감시하에서 유엔이 선거를 하는데 유엔이 부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내질르는 거예요, 그냥. 자, 이 최능진이는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바로 6.25 때 인민군이 석방시켰어요. 자, 만약에 우익인사면 인민군이 석방시킵니까? 사살시키죠. 자기네 편이니까 석방시켰던 거죠. 그래서 석방시켜서 부역 혐의로 인해서 전시에
바로 부역 혐의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게 최능진입니다. 그래서 최능진의 사형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왜곡을 하는데 바로 복역 중이었고 복역 중인 것을 인민군이 석방시켰고 그리고 부역의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했던 것이고 또 이승만 박사가 늘 그랬습니다. 억지로 강제로 부역한 사람은 대부분 다 선처해라. 그래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리고 또 혐의가 크지 않으면 다 그 인공치하에서 다 어렵게 살았는데 웬만하면은 그 구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악질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인수 박사라고 고대 영문학과 교수인데 아주 훌륭한 영문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구명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했는데 왜 사형을 당했는가 하니 영어를 잘하니까 바로 국제적으로 영어 방송을 한 거예요. 영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난하고 미군을 비난하고 대한민국을 비난하고 또 김일성을 찬양하고 스탈린 찬양하고 하니까 너무나 사안이 크잖아요. 영어로 전 세계 방송. 그래서 너무나 사안이 크기 때문에 결국 많은 지인들의 그런 구명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제 건군이 됐으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건군이 됐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총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빨리 제주도에도 치안 질서를 확보해 가지고 2개 선거구에 선거를 하려고 이제는 최병덕 이제 국군이 됐으니까 최병덕 사령관이 이제 제주를 직접 내려가서 제주 게릴라 진압을 시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바로 구연대장 이제 박진경 대령이 암살을 당하고 이제 구연대장 그 유명한 송효찬 중령이 이제 활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면 이러한 비록 게릴라 진압 작전이지만 이런 실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송효찬은 이제 수도 사단장으로 큰 활약을 했고 결국에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부터 송효찬 중령,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 최병덕 준장.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세워져서 국군이 됐으면 빨리 국방과 치안을 확보해야 대한민국의 세상말로 뽀다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 인준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치안도 확보하고 국방력도 있어가지고 나라로 인준을 받을 만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있는 분이 연대 군수참모 김정문 소령, 그리고 이제 작전국장 강문봉, 그리고 한 사람 건너 제3대장 이수복 소령, 그리고 백선진 소령, 그리고 키 큰 사람이 이제 서정철 이제 소령으로 진급을 했네요. 아까 그 대대장으로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주 진압을 하려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이죠. 자, 그래서 18번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여수 순천 사건 당시에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리고 박정희가 반란에 개입했다. 여러분 이미 사진 보셨죠? 반란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반란을 진압했죠. 그리고 반란을 진압한 후에 숙군 사건에 그 이름 때문에 체포가 됐지만 바로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석방을 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당시 숙군 사건을 지휘했던 게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인데 백선엽 대령하고 최남근이는 평양에서부터 같이 내려온 아주 친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도 못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혐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박정희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모든 지휘 계통이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구명 사인을 했냐면요. 우선 최병덕 참모총장이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참모장인 정일권 대령이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원영덕이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공군 사관학교 김정렬이 또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후배인 강문봉 작전국장이 또 사인을 했고 또 주무인 이제 백선엽 정보국장이 이제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를 살렸다 이렇게 많이 와전이 되고 소문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개 대령 백선엽 국장이 어떻게 수군 관련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외에는 사명권이 없어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 구명서류에 사인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파리 유엔 총회에 대한민국 인준 방해를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다. 그리고 언제? 1948년 10월 19일 날 이승만 박사가 메가더 원수의 초청을 받고 도쿄를 방문한 날 소련이 정보를 하니까 남로당의 지시를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자, 왼쪽 사진에 보면 자, 국부 이승만 박사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유엔의 인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쿄를 방문했는데 태극기가 개영이 안 되고 유엔기와 성조기와 일장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딴 데 쳐다보는 겁니다. 일장기 보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태극기를 들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엔의 인준을 받지 못하니까 아직 외교와 수교도 할 수 없고 국내에서는 태극기를 개양하지만 일본에 방문했었어도 태극기를 개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준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승만 박사가 도쿄를 방문했을 때 여수순천 제14연대 군인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보신 것처럼 토벌사령관으로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시를 해서 최병덕에게 지시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진압해야만 우리가 유엔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나라를 치안을 확보하고 국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토벌사령관의 송호송 준장, 작전참모 박정희 소령, 그리고 미 군사고문단 플러 대령이 진압 작전을 회의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유엔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국군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왼쪽 사진에 보면 총기에다가 태극기를 개양하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철모에 띠를 둘렀는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자, 14연대도 군인이고 진압하는 5여단도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표시기를 했죠. 그래서 IFF라고 그러죠. Identification of Friend or Foe.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밀리에 노란 띠, 빨간 띠, 파란 띠 이거를 해서 구별해가지고 14연대를 진압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힌 14연대 모습이 보이고 우리 태극기를 들고 진압하는 장병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플로 대령과 트레이드 대위가 노획한 군기인데 자 보십시오. 국군 14연대인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노동당, 남노당 14연대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무식하냐면 제5여단, 제14연대를 밑에 썼는데 I로 썼죠. 자이로 원래 제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5여단, 뭐 려단이라는 거 이거 북한 용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단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려단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14연대도 역시 무식해가지고 이제 I로 썼습니다. 그래서 남노당 14연대 반란군 깃발을 노획하고 진압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이제 팩트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4.3 사태 때 민간인을 학살했다. 정확하게는 미 군정청 당시에 유엔군의 선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제4.3 사태를 미 군정청에서 진압하는 과정에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50선거에서 이승만 박사와 함께 입후보한 최능진은 바로 추천서 부정으로 후보가 말소가 돼서 선거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의용군 사건으로 5년 복역 중에 있다가 6.25 동란이 나자 인민군이 석방을 시켰고 그리고 부역의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여순 반란 사건은 대한민국 인준을 방해한 사건이고 이것을 진압하는데 박정희 소령이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후에 이재복에 의해서 이름이 적힌 것 때문에 엮였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전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석방 사면돼서 나중에 6.25 전쟁 때 복권을 시켜서 전쟁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황현필이의 이 역사 왜곡이 얼마나 거짓이고 어처구니 없는가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있게 될 창당 6주년 우리 공화당 기념 행사에 많이 참석해서 우리 공화당만이 이렇게 역사 전쟁에서 이념 전쟁에서 체제 전쟁에서 확실한 근거와 또 사실을 가지고 종북좌파를 처단하고 자유통일까지 이룰 수 있고 바로 미적미적한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못하는 이런 역사전쟁, 체제전쟁, 이념전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우리 당원 동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공화당이 이번 총선과 그리고 2010년 대전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